여보나, 우리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 안 될까? 남편은 내 말에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 침묵 속에 우리 40년 인생의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1살, 정년 퇴직한 중학교 국어 교사 김영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거기서 35년을 살았어요. 우리 집은 12억 정도에 팔렸죠. 그걸로 제2의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고 싶었고, 평생 글쓰기를 하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귀촌을 선택했죠. 경남 남해 바닷가 마을에 땅도 사고 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정자도 만들고. 그땐 정말 꿈 같았어요. 그런데요, 꿈은 1년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9억을 날리고 지금은 월세살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귀촌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도시 떠나서 자연으로 가면 행복할까? 연금이랑 퇴직금이면 시골에서도 괜찮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믿음 하나가 제 노후의 3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겪은 귀촌의 현실과 12억 집을 팔고 귀촌한 후 어떤 선택이 인생을 무너뜨렸는지, 자녀의 한마디가 어떻게 9억 손실로 이어졌는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몇 년 뒤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남해에 내려온 첫날, 바다 냄새가 진하게 들어오는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한 것 같지 않아? 이제 아침마다 산책하고 저녁엔 바다 보면서 소주 한잔하고. 남편도 싱긋 웃으며 말했죠. 이런 게 인생이지. 마당엔 라벤더를 심고 텃밭엔 상추 한 개씩, 고추를 심었습니다. 매일매일 흙을 만지며 처음 보는 새를 쫓고, 밤에는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잠들었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바쁘게, 숨 가쁘게 살아온 우리였는데 마침내 쉼표를 찍은 기분이었죠. 이웃분들도 좋았어요. 5분 거리엔 60대 귀촌 부부가 살았고, 가끔 된장찌개 나눠 먹으며 마을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나자 슬슬 적응도 되고, 여기서 여생을 보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딸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은 투자 같은 거 안 하세요?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아는 분이 요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길래. 남편과 마당에 있던 저는 딸의 말에 슬쩍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 시골은 돈 굴리기도 어렵잖아요. 이건 안정적인 부동산 기반이라 괜찮을 거예요. 사위가 분석도 해봤고요. 그 순간 저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서울에 있을 땐 그래도 펀드도 해보고 부동산에도 관심 많았으니까요. 서울에선 그런 기회가 잘 없었죠. 엄마,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최소 2배는 될 거래요. 그 말에, 그 2배라는 단어에 제 귀가 솔깃했던 걸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노후 인생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제안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엄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지 바로 옆 땅이에요. 지금 사두면 2년 안에 배 이상 뛸 거예요. 요즘 지인들도 다 들어간대요. 그리고 계약은 제가 대신 진행해 드릴게요. 복잡한 건 사위가 다 도와줄 거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귀촌한 이후로 돈이 나가기만 했지 들어오는 건 연금뿐이었거든요. 여보, 이거 어때? 애들이 알아봤다는데. 남편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우리 나이에 괜찮을까? 괜찮으니까 얘들이 이야기하겠지. 애들도 이제 애 키우느라 힘들잖아. 우리가 좀 도와주는 셈치고. 그 한마디, 도와주는 셈치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집을 팔아 남긴 돈 중 먼저 3억을 보냈습니다. 딸 명의로 된 법인에 신탁 계좌를 만들어서 넣었다고 했어요. 며칠 뒤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투자자들이 좀 더 들어와서 지금 더 키우면 정말 큰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더 여유 있으면 3억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남편이 전화를 낚아채듯 끊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애초에 우리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 왜 자꾸 금액이 커지는 건데? 그리고 너희가 사업을 왜 하냐? 애 키우고 살기만 해도 빠듯할 나이에. 딸의 목소리는 그제야 조금 떨렸습니다. 아빠, 우린 그냥 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반응하시면 그날 저녁 남편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반대야. 더는 안 돼. 우리 노후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아니면 자식을 도운 게 잘못이었던 걸까? 그런데요. 며칠 후 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지금 안 넣으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딸의 전화 속 떨리는 목소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엄마 지금 추가 자금이 안 들어가면 기존 투자자들도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손해가 걷잡을 수 없대요. 사위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절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근데 이왕 시작한 거 여기서 멈추면 정말 다 끝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이미 넣은 유곡도 사라진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이성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보, 그냥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래도 우리 애들이잖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 왜 자꾸 우리 애들 타령이야? 이건 사기야. 돈 넣으면 넣을수록 수렁이라고. 아니, 우리가 바보야? 어떻게 9억을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사위 말만 믿고 넣어? 그날 저녁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후로 며칠 동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 몰래 3억을 더 보냈습니다. 사위가 급하다고 했어요.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잠깐만 믿어달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등기 이전 무산 통보, 법인 해지 통보, 대표자 소재 불명.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다 끝난 거구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나는 더는 너랑 같이 살 자신이 없어. 남편은 짐 몇 개만 들고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후론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문득 텅 빈 마당에 서 있는데 해가 지고 있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많던 돈이 다 어디로 간 걸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걸까? 며칠 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상황 어떻게 된 거니? 딸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도 몰랐어. 사위가 자기가 책임진다고만 했지. 지금은 나한테도 연락이 안 돼. 그럼 그동안 내 이름으로 했던 계약들 그건 어떻게 된 거니? 내 명이 아니야. 엄마, 다 남편 명이었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믿은 건 도대체 뭐였을까? 자식이란 이름 하나로 왜 아무 확인도 없이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누가 문 두드리면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네 보건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셨어요. 이러다 쓰러지세요. 요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9억, 그건 숫자가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한 믿음의 무게였고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붕 위로 내리꽂히는 빗소리가 가슴 속으로도 스며들더군요. 거실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마당 텃밭은 벌써 몇 달째 방치된 채였습니다. 잡초가 허리춤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여보, 잡초 뽑자.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이제는 대꾸할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딸은 연락을 줄였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며 문자를 자주 보내더니 어느 날부턴가 일심만 하더군요. 그 집도 팔렸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은행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 140만 원. 자동이체가 두어 번 밀려 있었고 공과금 연체 안내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기까지는 열흘. 남은 식재료는 계란 2개와 김치 조금.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날 동네 슈퍼에 가서 계란 한 판을 들고 계산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 저번 달도 아직 미수금 있으세요. 죄송한데 이번엔 현금으로 부탁드릴게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계란 안 살게요. 그렇게 돌아서 나오며 마주친 동네 아이 하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울어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나는 교사였어요. 아이들에게 배려와 사랑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남의 눈치를 보며 계란 한 판도 사기 힘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찬 방바닥에 앉아 가만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갈라지고 계란을 못 산 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손이 저를 안쓰럽게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손이 누군가를 가르쳤고 누군가를 안아줬고 또 누군가의 미래를 밝혀줬었잖아. 이제 다시 너를 좀 돌봐줘야 하지 않겠니?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이제 널 좀 살자. 비참한 엄마 말고 책임감만 가득했던 아내 말고 그냥 너. 며칠 뒤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책 냄새가 나서 반가웠고 책장에 꽂힌 시집을 꺼내 드는 순간 마치 오래전 교단에 다시 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사자 모집하는데 시간 있으시면 아이들 책 읽어주는 거 도와주실래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매주 2번 도서관에 갑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가끔은 할머니들의 스마트폰 앱 설치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글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가 저에게 남기는 편지를 쓰듯 매일 노트에 써내려갔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었지만 다시 찾은 건 나였다. 도서관에 나가기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무렵 나 지금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순간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전화 못해서. 아니, 안 한 거야. 내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나 버렸을까봐.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화 많이 났었다. 근데 요즘은 그 감정보다 그냥 보고 싶더라. 그 말에 딸이 울음을 터뜨렸고 나도 핸드폰을 들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딸은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엄마, 나 책임지지 못할 욕심이 우리 모두를 다치게 한 것 같아. 근데 엄마는 그 와중에도 날 걱정했지? 그게 엄마잖아. 한편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만 어느 날 도서관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네. 그 한마디에 나는 갑자기 심장이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책 읽어준다며? 그래, 잘하고 있어. 너 다시 살아나더라. 그거 보니까 나도 용서하고 싶더라. 그날 이후 우린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고 가끔은 같은 마트에서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부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마 영영 못 돌아봤겠죠. 하지만 그 9억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다시 만났고 내가 진짜 원하는 노후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은 쌓아둔다고 노후를 지켜주지 않았고 자식은 믿는다고 무조건 내 편이 아니었고 남편은 멀어졌지만 결국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마당에 물을 주고 동네 시장에서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을 삽니다. 도서관에 가는 날엔 아이들 책을 미리 소리 내어 읽어보고 어신들께 스마트폰 사진 정리하는 법도 알려드리죠. 그리고 밤이 되면 작은 램프 하나 켜고
오늘 있었던 일을 노트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누가 내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부엌이 있었을 땐 그렇게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내 하루가 이젠 오히려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자식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기대지 않는다는 건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도 언젠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조용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온전히 나를 지켜주진 않는다. 이걸 깨닫는데 정말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덕분에 진짜 나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가끔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이 묻습니다. 혼자 살아도 안 무서워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이제는 자다가도 사위한테 속았던 그 계약서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딸의 눈물도 남편의 분노도 그저 지난날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 대신 오늘 먹을 반찬, 내일 읽을 책 제목, 다음 주 복지관 봉사 일정, 그런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제 삶을 다시 채워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글 쓰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은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겪은 실패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연금, 집 한 채, 우리가 가진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나를 돌보는 힘, 그것만은 절대 잃지 마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나를 아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 아는 마음입니다. 노후는 자식에게 의지하는 시간도 과거를 후회하며 보내는 시간도 아닙니다. 노후는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의 사연.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됩니다.